디지털 세상에서 말이죠.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일까요? 이 선을 넘어도 범죄가 아닌 좀 의외의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되게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이게 그냥 상상해서 만든 질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 하나로 미국의 사이버법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경찰관이 있었는데 뇌물 제안을 받아요. 그리고 본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찰 컴퓨터로 딱 한 번 검색을 하게 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경찰관은 돈을 받기로 하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기 권한, 말하자면 열쇠를 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업무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아주 부적절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행동, 과연 연방 해킹 범죄에 해당할까요? 이 일 때문에 이 경찰관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또 가장 논란이 많은 해킹 방지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네, 여기서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인 법이 등장합니다. 무려 1986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바로 컴퓨터 사기인 남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CFAA라고 부릅니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원래 이 법의 목적은 금융기관이나 정부 같은 아주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서 말하는 보호받는 시스템의 범위가 상상 이상으로 넓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금융기관 정부 컴퓨터는 물론이고 그냥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가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대한 정부 서버는 물론이고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노트북, 스마트폰까지 전부 이 법에 보호된 컴퓨터라는 거죠. 정말 엄청나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관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했어요. 대체 권한 없는 접근이란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대답이 이 모든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판결은 놀랍게도 무죄였습니다. 벤 뷰러는 CFAA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판결을 내리면서 대법원은 앞으로 이런 해킹 범죄를 판단할 아주 새롭고 또 아주 명확한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게이트가 열려 있었나 닫혀 있었나 기준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걸 보세요. 접근할 권한, 그러니까 게이트가 열려 있는 상태였다면 설령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그건 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밀번호를 뚫거나 방화벽을 무력화하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닫힌 게이트를 억지로 열고 들어갔다면 그건 꾀도 박도 못하는 범죄가 되는 거죠. 결국 법은 왜 그 정보가 필요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이 판결 덕분에 특히 보안 연구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요, 그냥 웹사이트 이용 약관을 좀 어겼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무시무시한 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거든요. 자, 지금까지 미국의 사례를 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건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이버 범죄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럼 전 세계는 이런 해킹 문제에 어떻게 함께 대처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80%라는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자국의 사이버 범죄 관련 법을 딱 하나의 국제 협약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의 비율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같은 약속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약속이 바로 이 부다페스트 협약입니다. 사이버 범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협약의 핵심은 바로 국제 공조입니다. 덕분에 이제 범죄자들이 다른 나라 서버에 증거를 숨겨놓고 여긴 니네 법이 안 통하잖아 하고 발뺌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소한 무단 접근, 불법 감청, 데이터 간섭 같은 핵심적인 행위들은 전부 범죄로 규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커에 맞서는 통일된 전선을 만드는 거죠. 특히 유럽연합, EU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최소 징역형까지 딱 정해놨는데요. 그냥 해킹도 아니고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큰 공격이면 최소 3년 이상. 만약 그게 에너지나 금융 같은 국가 핵심 시설을 노린 공격이거나 조직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EU 법에서 정말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이버 범죄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저질러졌다면 그 범죄를 저지른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처벌 수위도 엄청납니다. 벌금은 기본이고요. 공공사업 참여를 막거나 심지어는 사업장 자체를 영구적으로 폐쇄, 즉 기업의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회사 차원에서 불법적인 디지털 활동을 눈감아 주거나 부추기는 문화가 있다면 그건 회사 전체의 목숨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명확한 디지털 법률 로드맵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허가가 전부입니다. 기술적인 장벽, 그러니까 닫힌 문은 절대 억지로 열면 안 됩니다. 둘째, 회사 정책을 어기는 것과 법을 어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자는 해고사유지만 후자는 체포사유가 될 수 있죠. 셋째,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제협약 때문에 한국에서의 클릭 한 번이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넷째, 회사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회사를 위한 불법행위는 회사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이야말로 우리가 이 디지털 세상을 안전하게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특히 AI 같은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세상의 경계는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호기심과 범죄를 가르는 새로운 선을 어디에 그려야 할까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는 어떻게 접근했는가라는 원칙,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의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